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게 제일 무섭더군요. 백화점에서 우연히 들은 한 통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애 하나면 게임 끝이야. 8층 건물만 차지하면 된다. 웃으며 내뱉던 그 목소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미라 62. 대형 서점 달빛 타워를 지켜오며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네요. 서울 송파에서 대형 서점 달빛 타워를 운영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네 책방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8층짜리 건물 전체를 차지하게 됐죠. 1층부터 4층까지는 서점으로 쓰고 5층부터 8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안정적이었어요. 서점 매출까지 합치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남편 한도윤은 올해 64인데 젊은 시절부터 출판 유통 쪽에서 일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도 책방을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 부부는 아들 한재욱과 딸 한지연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지금 35, 딸은 33이에요. 둘 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착한 아이들이었죠. 특히 아들 재욱이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반면 딸 지연이는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고 뭐든 척척 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송파 지역 문화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저 동네에서 책 좀 파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군요. 사장님, 이 건물 전체가 본인 소유시라고요? 네, 맞아요. 5층부터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매달 임대 수익만 해도 상당하시겠어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서점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잡지에 실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건물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했죠. 남편은 그때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괜히 재력을 공개하면 위험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소?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숨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돈 있다는 소문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전 그때 남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남편 말이 정말 맞았더라고요. 서점을 운영하면서 저는 지역 독서 모임도 이끌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이었죠. 회원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다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대화도 잘 통했고 모임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친하게 지낸 사람이 정혜성 씨였어요. 정혜성 씨는 지역 상권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7 정도 됐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독서 모임 회원으로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서 꽤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미라 씨, 우리 다음 달엔 작가 초청 강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출판사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회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혜성 씨는 이렇게 이것저것 도와주곤 했습니다. 서점 행사를 할 때도 협찬을 주선해주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가도록 연결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역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재욱이와 지연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주말마다 서점에 데리고 와서 책을 읽게 했어요.
아이들은 서점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이 책 재밌어요. 재욱이가 동화책을 들고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내성적이던 아이가 책을 읽을 땐 유독 눈빛이 반짝이곤 했어요. 지연이는 반대로 책보다는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기 아주머니한테 책 추천해 드릴까요? 지연아, 손님 귀찮게 하지 마. 괜찮아요. 저 책 많이 읽어서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하곤 정말로 손님한테 가서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어요. 손님들도 귀여워하면서 지연이가 권하는 책을 사가곤 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서점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건물을 확장하고 서점 규모를 키우고 직원도 여러 고용했어요. 남편은 출판 유통 쪽에서 계속 일했고 둘이 벌어서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재욱이는 대학을 나와서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성격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사무직이 잘 맞더라고요. 지연이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광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둘 다 제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흐뭇했죠. 그런데 재욱이가 27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이름은 김소영이었죠. 나이는 재욱이보다 2살 어렸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욱 씨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소영 씨 정말 예쁘네요. 우리 재욱이가 복 받았어.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죠. 소영이는 시집 와서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재욱이는 결혼하고 나서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아들. 소영이 잘 만났구나. 네, 소영이 덕분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이안.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어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 거예요. 어머님, 이한이가 할머니 닮았어요. 어머, 그래? 할머니 닮으면 어떡해? 아빠 닮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소영이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뻤습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한이가 4살 되던 해에 소영이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라 아직도 떠올리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점은 잘 되고 있었고, 가족은 건강했고, 손자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이면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오리 있어요. 그래, 이한아. 오리한테 빵 줄까? 네, 좋아요. 이한이는 오리를 보며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닥칠 비극을요. 그리고 그 비극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깊은 슬픔 속으로 몰아넣을지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았던 그때가요. 서점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임대 수익도 계속 들어왔고 책 판매도 꾸준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책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죠. 사장님, 이번에 신간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요즘엔 이 책이 인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서 저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독서 모임도 계속 활발하게 운영했고 작가 초청 강연도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정혜성 씨는 그런 행사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미라 씨, 다음 달에 유명 작가 한 분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베스트셀러 쓰신 분인데 제가 출판사에 부탁해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덕분에 행사가 풍성해지네요. 뭐려? 우리 동네 명물 서점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렇게 저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판 유통 일을 했고, 아들은 회사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딸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자기 길을 걸었어요. 손자 이한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저는 가끔 이한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할머니, 이한아,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 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이한이가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로 가끔 낯선 사람들이 서점에 찾아오곤 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책을 사러 온 손님들이었지만 몇몇은 묘하게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사장님, 이 건물 전체가 사장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임대 수익이 꽤 되겠어요. 그럭저럭요. 덕분에 서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나면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재력을 공개한 게 조금 위험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거니 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 평온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죠. 그 모든 게 시작되기 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손자도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곧 닥칠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커피 내리는 향기가 퍼지던 평범한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재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만 듣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가로수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재욱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재욱이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아들을 안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는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우리는 그 불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이었는지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는 늘 나쁜 소식이 따라오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기 손상이 심하고 출혈도 많았다고,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면 분명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강한 아이니까 꼭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뿐이었어요. 아침 8시, 저녁 6시, 딱 1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욱이는 그 10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대로 재욱이 곁을 지켰어요. 재욱아, 좀 먹어. 이러면 내가 먼저 쓰러진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재욱이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이한이는 딸 지연이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겨우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이한이한테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소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영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혼수 상태였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 소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재욱이는 면회 시간마다 소영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소영아, 나야. 재욱이야. 일어나줘. 제발.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20일이 지났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남편도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재욱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재욱이한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소영이가 곧 깨어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야 했어요. 30일째 되던 날 저는 소영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소영이 어머니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우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부축해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 뿐이었어요. 소영이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일이 지났을 때 저는 하느님께 매달렸어요.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절에도 갔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만 살려달라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빌었죠. 남편도 저와 함께 기도했고 지연이도 매일 밤 소영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45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재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재욱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소영이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욱이의 울음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남편을 깨웠고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재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소영이 부모님도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이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소영이는 워낙 착하고 밝은 성격이라 친구도 많았고 병원 동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건강하고 밝던 소영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재욱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재욱이가 더 걱정됐어요. 우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요. 3일장을 치르고 소영이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재욱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더니 관에 손을 대고 속삭이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겠죠. 영구차가 떠날 때 재욱이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영구차를 따라 뛰어가며 울부짖는 재욱이를 남편과 제가 붙잡았어요. 재욱이는 우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지연이도 함께 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없는 집, 소영이가 없는 식탁, 소영이가 없는 거실, 모든 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욱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출근해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고 실수도 잦았다고 해요. 결국 사직서를 냈고 집에서 이한이를 돌보기 시작했죠. 이한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거기서 뭐해? 별이 됐어. 이한이 보고 있을 거야. 재욱이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이한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재욱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욱이와 이한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욱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한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금방 적응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를 찾을 때면 저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욱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나오지도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욱이 방문 앞에 밥을 갖다 놓곤 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재욱아, 좀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욱이는 여전히 소영이를 잊지 못했어요. 방에는 소영이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영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소영이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소영이 화장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치우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욱이한테는 그게 소영이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재욱이는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한이와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서점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4년째, 5년째가 지나면서 재욱이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한이와 시간도 더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영이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재욱이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이한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닐까? 하지만 재욱이한테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6년째, 7년째가 지났습니다. 재욱이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한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재욱이는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이한이 숙제도 봐주고, 평범한 아버지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욱이가 아직도 소영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가끔 재욱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문 앞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한이가 어느 날 재욱이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여자친구 안 만들어요? 재욱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한이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TV에서 봤어요. 아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아요. 재욱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한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빠를 걱정할 줄 아는 나이가 됐구나 싶었죠. 재욱이는 결국 이한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이한이랑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재욱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요. 8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한이도 컸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재욱이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야겠다고. 물론 재욱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기회라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가족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요. 8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점에서 봄맞이 북페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간 소개도 하고 작가 사인회도 열고 꽃 장식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섭외해야 했는데 마침 정혜성 씨가 좋은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플로리스트가 서점에 찾아왔어요. 이름은 최수빈, 95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참 깔끔했어요.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손에는 샘플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수빈이는 샘플을 보여주며 어떤 꽃을 쓸 건지, 어떤 색감으로 갈 건지,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다운 태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행사 당일 수빈이는 새벽부터 와서 꽃을 장식했어요. 서점 곳곳에 화분을 놓고 카운터에는 작은 꽃다발을 두고 북토크 무대에는 큰 화환을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로 예뻤어요.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수빈이한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수빈이는 오히려 자기가 더 감사하다며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으면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빈이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점 행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수빈이를 불렀어요. 수빈이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꽃 장식도 점점 더 세련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수빈이는 플로리스트 일을 5년 정도 했다고 했어요. 원래 꽃을 좋아해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겸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플로리스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행사를 마치고 서점을 둘러보더니 책도 좋아한다며 다음에 책 사러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언제든지 오라고 했죠. 그 뒤로 수빈이는 가끔 서점에 들렀어요. 행사가 없는 날에도 와서 책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조용히 책을 고르는 모습이 참 차분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욱이가 이한이를 데리고 서점에 왔습니다. 주말이라 이한이 숙제를 도와주러 온 거였죠. 마침 수빈이도 서점에 있었고 재욱이와 마주치게 됐어요. 수빈이가 이한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애기 진짜 귀엽네요. 수빈이는 이한이한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며 말을 건넸어요. 이한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대답했고 수빈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재욱이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괜찮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수빈이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재욱이한테 소개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순 없었어요. 재욱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정혜성 씨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수빈이가 혹시 결혼했냐고요. 정혜성 씨는 이혼했다고 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욱이한테 한번 만나보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점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유명 작가 초청 강연이었는데 손님이 100명 넘게 왔습니다. 수빈이도 와서 무대꽃 장식을 맡았고 재욱이도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욱이와 수빈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욱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욱아, 오늘 수빈 씨 어땠어? 네. 뭐가요? 그냥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 재욱이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혜성 씨한테 부탁했어요. 수빈이랑 재욱이를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정혜성 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수빈이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혜성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이가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재욱이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어요. 저는 재욱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라고요. 재욱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8년 만에 재욱이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 만남은 서점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물론 참석하지 않았어요. 재욱이 혼자 나갔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재욱이가 돌아왔어요.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래. 수빈 씨가 어땠는데? 말도 잘 통하고 편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 뒤로 재욱이와 수빈이는 몇 번 더 만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점점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재욱이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빈이가 이한이를 만났습니다. 재욱이가 이한이를 데리고 수빈이와 공원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그날 재욱이한테서 사진을 받았는데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이도 수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수빈 이모 진짜 재밌어요. 꽃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해요. 그래, 이한이가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쁘네. 할머니, 수빈 이모가 우리 엄마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재욱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수빈이랑 잘 만나고 있다고, 수빈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이한이한테도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재욱이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3달째 수빈이는 우리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꼭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나 떡 또는 꽃다발.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떡집에서 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한이 숙제도 봐주고 정말 잘해줬어요. 남편도 수빈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친구 참 괜찮다고, 재욱이 잘 만난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빈이가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요. 넉 달째 수빈이는 이한이한테 유독 잘해줬어요. 이한이 생일에는 큰 케이크를 사왔고 이한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선물했습니다. 이한이는 수빈이를 정말 좋아했죠. 다음에도 또 오라고 조르고 수빈이도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수빈이가 진심으로 이한이를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5달째 재욱이가 저한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수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수빈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이한이도 좋아하고요. 재욱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엄마.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는 재욱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재욱이가 결혼하겠다고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해지겠다고, 정말 잘 됐다고 했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천천히 가자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재욱이는 마음이 급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수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이미 알았다고, 더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재욱이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재욱이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아들이니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양가 상견례는 그로부터 2주 뒤에 잡혔습니다. 장소는 송파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재욱이 그리고 딸 지연이까지 넷이 갔습니다. 이한이는 학교가 있어서 집에 두고 갔고요. 수빈이 어머니 장마래 씨는 63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도 자주 지으시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장마래 씨는 수빈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웠다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장마래 씨가 저희 집 이야기에 유독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서점과 건물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점 규모가 꽤 크다면서요? 8층짜리 건물이라고 들었다면서요? 나머지 층은 어떻게 하냐면서요? 임대 수익도 괜찮겠다면서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예의상 대답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저 집 어머니가 우리 재산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보던데 라고요. 저도 그게 좀 신경 쓰였지만 딸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수빈이와 재욱이는 결혼 날짜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을쯤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빈이가 여름 전에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월에 결혼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럼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더니 빨리 가정 꾸리고 싶다고 간소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만들고 혼수를 준비했어요. 수빈이는 정말 야무지게 모든 걸 챙겼습니다. 예식장 계약할 때도, 드레스 고를 때도, 혼수 장만할 때도 항상 재욱이와 함께 움직였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빈이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쓰지 않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살 때도, 예식장 계약금 낼 때도 전부 현금이었어요. 카드 쓰면 편한데 왜 현금으로 하냐고 물었더니 카드는 잘 안 쓴다고 현금이 돈 쓰는 게 눈에 보여서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수빈이 왼손 무명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빈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 반지 자국이 있다고 말했더니 예전에 반지 오래 껴서 그렇다고 지금은 안 끼는데 자국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수빈이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재빨리 손을 감췄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결혼 반지 자국이었던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빈이는 우리 집에 더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이한이를 돌봐주고 저희 부부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 형편을 더 자세히 알게 됐겠죠.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세입자들은 잘 들어와 있냐고, 공실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관리업체에 맡겨놨다고 다행히 공실 없이 다 차 있다고 대답했어요. 수빈이는 대단하다며 부럽다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어요. 수빈이 앞으로 온 택배였는데 서점 주소로 온 거였습니다. 수빈이가 요새 서점에 자주 오니까 편의상 서점 주소로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택배 송장을 보니까 수취인 이름이 장수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빈이 아니라 장수빈. 직원이 그 택배를 보고 이름이 잘못 찍힌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마 성이 잘못 찍힌 것 같다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택배 기사가 실수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빈이의 본래 성이 장씨였던 거예요. 위장 이혼을 하면서 성을 바꾼 척했지만 가끔 실수로 예전 성이 나온 거였죠.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빈이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뭔가 의미 있는 걸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딸 지연이랑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뭐 사줄 건데? 목걸이 하나 사주려고. 예쁜 걸로. 좋네. 우리 수빈 언니한테 잘해줘야지.
지연이도 수빈이를 좋아했어요. 동갑이라 그런지 둘이 참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백화점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빈이 어머니 장마래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푸드코트에서요. 저와 지연이는 목걸이를 보다가 배가 고파서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장말의 씨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릴 정도였죠. 저는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말의 씨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8층짜리 건물 있잖아. 임대 수익만 해도 매달 엄청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연이 입을 막고 조용히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장마래 씨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진짜야. 우리 수빈이가 잘 꼬셔놨어. 지금 그 아들이 완전히 넘어갔다니까. 애 하나만 낳으면 끝이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장 이혼한 거 아무도 몰라. 그렇게 진행하고 건물 지분 좀 받아내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1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 원래 사별이잖아. 그래서 더 약해. 우리 수빈이한테 완전히 빠져 있다고. 손주도 우리 수빈이 따르고. 완벽해. 장마래 씨는 깔깔 웃으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임신했다고 하면 그 집에서 더 챙겨줄 거 아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수 있어. 걱정 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아마 당장 가서 따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엄마, 저 소리 들었어? 저 사람들 완전히. 알아. 나도 들었어. 근데 지금 가서 따지면 안 돼. 왜요? 당장 가서. 증거가 없잖아. 지금 가서 따져봤자 발뺌할 거야. 지연이는 이를 갈았지만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장마래 씨가 통화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장마래 씨가 자리를 뜨자 저희도 조용히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연이가 폭발했어요. 엄마, 어떡해? 오빠한테 당장 말해야 돼.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말하면 오빠가 믿을까? 그렇긴 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계획적으로 남을 속일 수 있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재욱이한테 당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하나? 증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자고. 그래서 다음 날 지연이가 심부름센터에 연락했어요. 수빈이를 미행해 달라고, 어디 사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이가 오피스텔에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사진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수빈이와 남자가 함께 장을 보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도 사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 했어요.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주소를 손에 쥐고 저와 지연이는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백화점에서 들었던 장말의 시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직접 확인해야 해. 근데 만약은 없어. 우리가 본 사진이 있잖아.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강남 쪽 오피스텔이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수빈이가 이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요. 우리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 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들어가요. 지연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605호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재욱이의 행복도, 이한이의 웃음도, 우리 가족의 평온도.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수빈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렀습니다. 아, 뭐야? 누구세요? 왜 이렇게 누르세요? 수빈이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빈이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저와 지연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빈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이가 문을 확 밀었습니다. 수빈이가 뒤로 밀려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긴 어떻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요. 아는 오빠 집인데 볼 일이 좀 있어서. 아는 오빠? 제가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수빈이와 남자가 찍은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남자 옷이 걸쳐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두 사람 분량의 컵이 놓여 있었어요. 아는 오빠 집이라고? 저는 웨딩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수빈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누구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상에 타이탈한 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방으로 다시 들어가 옷을 집어 입더니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저는 수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 좀 해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 이혼했어요. 진짜 이혼했고요. 그냥 뭐? 지연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안을 살폈어요. 신발장엔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화장대엔 수빈이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남자 옷과 여자 옷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언니, 이게 이혼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지연이가 웨딩 사진을 벽에서 떼어 수빈이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는 오빠랑 찍은 웨딩 사진이야? 수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몇 장 나왔어요. 수취인 이름을 보니 장수빈, 장도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수빈, 장도윤, 부부 공동명의네. 저는 그 고지서를 수빈이한테 내밀었어요. 이혼했다며? 이혼한 사람들이 왜 같은 집에서 살아? 공과금도 공동명의고. 수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우리가 다 봤어. 지연이가 소파 쿠션을 들춰냈어요. 그 밑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봤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우리 서점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 수익 예상액, 건물 시세, 지분 분할 계산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 서류를 수빈이 앞에 내던졌어요. 우리 건물 시세 조사해놨네. 지분 계산도 다 해놨고. 이게 사랑이야? 수빈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수빈이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파요, 나요. 내가 왜 나? 우리 오빠 농락한 주제에? 지연이가 수빈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빈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너희 엄마가 백화점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 위장 이혼, 건물 지분, 임신 계획 다 들었다고.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내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우리 건물 노리고 다 계획한 거 다 들통났어. 지연이가 서류들을 수빈이한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수빈이 얼굴에 맞고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수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다신 접근하지 마. 알았지? 어머님, 입 닥쳐. 너 같은 사기꾼 말 듣기도 싫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것들 전부 기록했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거야. 변호사 선임할 거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수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오빠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재욱이가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8년 만에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또다시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운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가 운전할게요. 지연이가 운전석으로 왔고 저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농락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욱이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재욱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재욱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욱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앉아요. 다 앉아요. 우리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우가, 수빈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오빠, 수빈 언니 위장 이혼이야. 지금도 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 재욱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직접 확인했어.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 있더라. 웨딩 사진도 걸려 있고, 공과금도 공동명의고, 살림도 다 같이 차려져 있어. 재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빈이가 왜?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심부름 센터에서 받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재욱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오피스텔에서 찍어온 서류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건물 시세 조사 자료, 지분 계산식이 적힌 메모. 수빈이가 우리 건물 노리고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재욱이는 사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수빈이 엄마가 백화점에서 통화하는 거 우리가 들었어. 위장 이혼해서 빚 떠넘기고 오빠랑 결혼해서 임신하고 건물 지분 받아내면 다시 전 남편이랑 합친다고 했어. 재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재욱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재욱아. 엄마가 잘못 봤어. 엄마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재욱이는 제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재욱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재욱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욱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수빈이한테 연락했어요. 뭐라고 했어? 파혼한다고 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저는 재욱이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아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재욱이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기망행위, 결혼 사기 미수, 모든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한테 넘겼죠. 며칠 뒤 수빈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죄송하다고, 오해라고, 설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빈이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장말에 씨도 전화를 했어요. 농담이었다고, 그냥 자랑하려고 한 얘기였다고 발뺌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소리쳤어요. 농담? 사람 인생 가지고 농담해요? 이미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욱이는 그 후로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출근도 하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재욱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재욱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재욱이가 스스로 일어섰어요. 엄마, 저 출근할게요. 재욱아, 괜찮겠어? 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재욱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는 재우기가 강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8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빈이와 장말에 그 모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농락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위장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요. 변호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수빈이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주일쯤 지나자 법원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빈이는 2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여전히 같았어요. 장도윤이라는 남자와 같은 주소에 등재돼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위장 이혼 맞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라고요. 며칠 뒤 저와 지연이는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갔어요.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건물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수빈이가 나타났습니다. 장을 본 듯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도윤이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것 봐. 지연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605호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수빈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 누구세요? 왜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빈이가 나타났어요. 저희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문을 확 밀었습니다. 수빈이가 뒤로 밀려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우리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생활감이 넘쳤어요. 거실 소파엔 쿠션이 2개 놓여 있었고 테이블엔 방금 마신 듯한 커피잔이 2개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장도윤이 나왔어요. 수빈아,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찍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웨딩 사진. 클릭. 소파 위 커플 잠옷. 클릭. 냉장고에 붙은 사진들. 클릭. 그만하세요. 수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대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 사이에 반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커플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클릭.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침대 옆 협탁엔 남자용 시계와 여자용 액세서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클릭.
클릭. 옷장을 열었어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섞여서 걸려 있었습니다. 클릭.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채무 조정 신청서, 그리고 우리 서점 건물 관련 자료. 손이 떨렸어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시세 조사 자료, 지분 계산이 빼곡하게 적힌 메모. 클릭, 클릭, 클릭. 이것 봐, 엄마. 지연이가 다른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도윤과 수빈이 명의로 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였어요. 주소가 이곳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엔 칫솔 2개, 수건 2장, 샤워실엔 남녀 샴푸가 나란히. 클릭, 클릭.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빈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장도윤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내려다봤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이혼했다며?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게 이혼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죄송해요.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저는 찍은 사진들을 카메라 화면으로 넘기며 보여줬어요.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당신들이 한 짓 전부 다요. 장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남의 집 재산 노린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 이용한 거예요? 장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뒤따라 나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침묵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동도 걸지 않고요. 엄마. 응. 이제 충분해요? 응. 충분해.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욱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욱이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재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욱아,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재욱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 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나왔고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 장 한 장. 재욱이는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마지막 사진까지 넘겼을 때 재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재욱아,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재욱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욱이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담담한 척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힘들까. 그날 밤 재욱이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물건 던지는 소리도 아무것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찍어온 사진과 영상,
서류 사본을 전부 넘겼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1,800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고 법원에서 양측이 만났어요. 수빈이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장마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달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 모두 법정에 갔어요. 재욱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사진, 영상, 서류,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재욱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재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재욱이의 마지막 대답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재욱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죠? 응,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재욱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지만 재욱이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그걸 어떻게 치유할지, 그게 이제 남은 과제였습니다. 판결이 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책이 팔리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재욱이는 매일 출근했고 퇴근 후엔 이한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였고 저녁 식사 자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욱이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여행 갈까? 여행요? 응. 재욱이도 쉬어야 할 것 같고 이한이도 방학인데 어디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욱이한테 물었더니 재욱이도 좋다고 했어요. 이한이는 신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고요. 할아버지가 정해줄 거야. 와, 좋아요. 우리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남편과 저, 재욱이와 이한이, 그리고 지연이까지 5명이서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모든 게 완벽했어요. 렌터카를 빌려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해변도 가고 오름도 올라가고 맛있는 식당도 들렀어요. 이한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바다예요. 그래, 이한아. 예쁘지? 네, 진짜 예뻐요. 재욱이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이한이와 모래성을 쌓고 우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이한이가 휴대폰으로 노을 사진을 찍더니 보여줬습니다.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할머니, 저 나중에 사진작가 될래요. 그래, 우리 이한이 꿈이 생겼네. 이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재욱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저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재욱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깨달았어요. 재욱아, 엄마, 아버지, 지연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재욱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재욱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래, 엄마도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한이가 뛰어왔어요. 아빠, 할머니, 저기 불꽃놀이 한대요. 과연 멀리서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불꽃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피어나는 화려한 불꽃.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재욱이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한이를 돌봤고 서점 일도 많이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이한이를 데리고 운동도 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어느 날은 이한이와 함께 서점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책 읽으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이한이는 어린이 서적 코너로 갔고 재욱이는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서점 행사 좀 도와드릴까요? 응? 내가? 네. 요즘 시간도 좀 있고 뭔가 하고 싶어서요. 저는 기뻤습니다. 재욱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래, 좋지. 다음 달에 작가 초청 행사 있는데 같이 준비해 볼까? 네, 좋아요. 재욱이와 저는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고 좌석을 배치하고 홍보도 했어요. 재욱이는 생각보다 꼼꼼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행사 당일 손님이 100명 넘게 왔어요. 작가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재욱이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책을 나눠주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밌었어요. 그래, 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괜찮네요. 재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 뒤로 재욱이는 서점 행사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손님들과 책 추천도 나누고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한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 친하게 지내니? 네, 되게 착해요. 그런데 그 친구 엄마가 없대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한이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어요. 나도 엄마 없지만 괜찮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고모가 있으니까요. 재욱이가 이한이를 바라봤습니다. 이한아, 아빠, 우리 행복하죠?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예요. 이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지연이가 이한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한이 정말 멋지다. 고모도 있잖아요. 고모가 엄마처럼 잘해줬어요. 그럼 고모가 계속 잘해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재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그러게. 다행이야. 이한이도 잘 크고 있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잘 지켜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점에도 봄이 왔어요. 새로운 책들이 들어왔고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서점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북토크였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죠. 재욱이가 사회를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재욱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재욱이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한텐 그런 가족이 있으니까요. 재욱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재욱이한테 다가갔어요. 재욱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재욱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점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남편이 고기를 굽고 지연이가 샐러드를 만들고 재욱이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한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요. 그래, 갈게.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한이 농담에 모두 웃고 지연이 실수에 또 웃고 남편 옛날 이야기에 한 번 더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 슬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재욱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응, 그냥 우리 가족 생각.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재욱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진짜 괜찮아요. 알아. 소영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게 소영이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한이랑 엄마 아버지랑 은하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재욱이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한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찰칵. 그 사진 속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배신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가 있었기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붙잡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 상처받으셨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건 속인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응징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책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서점 달빛타워는 지금도 문을 열고 있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책이 팔리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재욱이는 행사를 준비하고 이한이는 책을 읽고 지연이는 가끔 들러서 커피를 마십니다. 남편과 저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든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